뉴욕 레인저스의 아르테미 파나린이 뜻밖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팀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개막 6주차를 짚어보겠습니다.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안양 한라가 다시 한번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하이원의 김동환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김우영은 선수로서의 은퇴를 알렸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6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61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 그리고 목동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박힘찬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1회 오늘 2주 만에 다시 저희 셋이 모여서 녹음을 진행하게 됐고 부지런히 하나씩 오늘 다룰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께서 주신 댓글 먼저 볼 텐데요. 유튜브 보겠습니다. 권오훈님 2월 19일 금요일 댓글입니다. 버플러 세이버스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2월 19일에도 힘 한 번 못 쓰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캡스에게 졌습니다. 우우. 달린이 경기 종료 후 스틱을 골대 뒤에서 내려치고 경기장에 머무는 모습 보면서 짠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음 비우고 경기 보려고 합니다 하셨네요. 버플러가 이후에 뉴저지전 이기고 4연패는 끊었는데 뉴욕 아일랜드스전 졌고 오늘도 뉴저지전은 또 이겼네요. 또 연패 끊은 다음에는 결과가 아주 나쁘진 않으니까 끝까지 마음은 비우시되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버플러 팬이신 권오훈님 댓글을 잘 봤습니다. 다음 에드워드 마님 역시 2월 19일 댓글입니다. 맥데이빗은 과연 에드먼턴과 우승을 해볼 날이 올지가 하셨네요. 에드먼턴의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 압도적인 포인트 1위 올 시즌에도 달리고 있고 드라이사이틀까지 걸출한 플레이어 2명이 있는데 에드먼턴이 생각보다 성적이 아쉬워서 언제 한번 우승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도 에드먼턴이 요즘 좀 좋잖아요. 좀 좋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예. 그래서 오늘 에드먼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은데 우승 날이 오겠죠.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올 시즌은? 올 시즌은 당연히 어렵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올해 근데 당장 저는 지금 거의 득점 랭킹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다 그 노스 디비전 선수들이죠. 아 그러네요. 노스 디비전 기본적으로 토론토의 매슈스도 있고 수비적으로 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스 디비전이 제일 약합니다. 모든 팀들 점단적으로 다 종합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기형적인 득점 페이스가 가능한 거죠. 맥데이비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더 부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데이비드도 그렇고 매슈스도 그렇고 베서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밴쿠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스 디비전의 팀들이 팀적으로 수비적으로 그렇게 아주 탄탄한 다른 디비전에 비하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은 시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 페이스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평소와의 평소에 그런 디비전에서 싸웠다면은. 네. 노스 디비전 내에 한정된 시즌이긴 한데 에드먼턴이 최근 11경기 9승 2패예요. 이 정도 승률만 계속 간다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간다면. 근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에드워드 마님 댓글이었고요. 다음 형노님 2월 20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캐피탈은 불안합니다. 수비가 너무 골을 쉽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 선수가 나오면 상대도 기를 쓰고 차라 선수의 라인 체인지를 못하게 해서 지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샘소노프 골리는 수요일 허시베어 경기에서 도움 하나를 만들어내고 금요일부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경기를 뛰게 될런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워싱턴 이야기를 주셨군요. 워싱턴이 계속 좀 성적이 요즘 안 좋은데 오늘도 피츠버그전 연장에서 졌군요. 최근에 뉴저지전에서 크랙 앤더슨이 출장을 했는데 삼소노프 복귀전은 아직입니다. 오늘도 마네 체크가 나왔고 컨디셔닝 아직도 덜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팀 네. 입장에서.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면은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복귀가 임박을 했고 그래도 누가 뭐래도 지금 이 팀의 1번 골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삼성오프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도 지금 바네체크가 워낙 상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도 그래도 넘버원은 삼성오프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돌아오야 되고 라비올렛 감독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세적인 체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예전만큼 좀 타이트한 이제 좀 약간 물러서면서 수비적으로 딱 조금 더 이제 갖춰진 모습을 보였던 뭐 지난 트로츠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어던 감독이 있을 때랑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골을 먹을 때도 최근 몇 년간의 그런 느낌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봐도 뭐 워싱턴은 굉장히 수비진부터 공격진에 크게 가담을 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예전부터 라비올렛 감독은 고고고 쭉쭉 앞으로 퍽을 밀면서 이제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약점이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삼성오프의 복귀전 뭐 임박한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형노님 댓글도 잘 봤습니다. 다음 프랜시스 기원님 2월 21일 일요일 댓글입니다. 6대5로 역전패한 날은 정신건강에 매우 나빴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3연승에 4경기 7점이니 분위기 잘 수습해서 다행입니다. 전보 영감 영입이 처음에는 그닥 내키지 않았는데 몬트리올에게도 제법 통하는 걸 보니 MVP급 시야는 여전하네요. 이 기자님 말씀대로 토론토는 토론토하고 있지만 그래도 메뚜크스의 시대에 살고 있어 행복합니다. 이 정도면 로켓은 물론 하트도 가능하지 않나요? 하셨어요. 토론토 메이플립스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 역전패라는 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오타와전 충격의 역전패 그걸 얘기하신 것 같고 토론토가 어제 캘거리전 졌죠? 연승은 끝났습니다. 그 어스튼 매슈스 선수 이야기 주셨는데 지난 몬트리올전에서도 2골 2도움 뭐 팀 승리를 이끌어줬고 현재 18골 뭐 노스 디비전이긴 합니다만 압도적인 득점 1위고요. 최근 16경기 연속 포인트를 이어가다가 어제 끊겼습니다. 지난주에 4경기에 7골 5도움 12포인트 NHL 3스타스의 첫 번째 스타로 또 선정이 될 만큼 뭐 스탯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매슈스 선수의 올 시즌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현숙 기자님은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가요? 하트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맥데이비드가 팀을 플레이오프 정도로만 끌어도 올해는 사실은 진짜 전체 1위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디비전 내에서만 싸우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는 리그에서 1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합산해서 1위를 내긴 내겠지만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플레이오프에만 진출하면은 지금 맥데이비드 선수의 페이스가 득점 페이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매슈스 선수의 골을 만드는 능력 자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리샤르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트까지는 가면은 사실 드라이사이틀보다도 그렇게 우위에 있을 수 있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너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하트는. 네. 이제 토론토 팀 내에서도 저는 토론토는 공격수 중에서는 마너 선수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뭐 전반적인 공수양면의 기여부터 시작을 매슈스는 공격은 잘하는데 그냥 확 놓을 때가 있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 주신 그런 네, 부분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 그런 거 진짜 안 해요. 근데 만원 그런 거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어가 있고 실제로 포인트도 지금 만어가 30, 매슈스가 29죠. 그리고 맥데이비드 37.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은 하트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에드먼턴이 진짜 막 하위권으로 끝나는 또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팀 성적까지 조금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리샤르는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지금 또 득점 랭킹 보니까 10명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 노스 디비전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연 매슈스 위에도 뭐 마너,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트를 타려면은 팀 성적도 그렇고 일단 포인트 같은 부분에서도 좀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도 벌써 3명, 4명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가면 갈수록 막 갑자기 뭐 진짜 매슈스가 막 엄청 포인트 쌓아가지고 맥데이비드 거의 뭐 비슷하게 37, 35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 좀 달라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하트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스튼 매슈스는 현재 뭐 토론토의 에이스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 매슈스가 있는 토론토 팬이라서
행복하시다니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선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프랜시스 기원님 댓글 잘 봤습니다. 다음 댓글 방울토마토님이 2월 23일 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비하인더넷을 듣고 아이스하키, 정확하게는 NHL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아이스하키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하셨는데요. 4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씩 이 질문 제가 보면서 박김천 PD님이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장패? 무승부도 아니고 연장 가서 지면 승점을 추가하는 약간은 괴랄하다고 생각되는 기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기록이 아이스하키에서는 존재하는 걸까요? 하셨어요. 이게 이제 뭐 축구 기준으로 보면 얘네는 왜 1점 더 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하키 보다 보면은 이상하다는 생각까지는 또 안 해보게 돼서 그만큼 뭐 정규 시간 내로 승부를 봐라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뭐 기원이 있을까요? 원래는 그 이제 승점 시스템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NHL은 캐나다 쪽에서 많이 시작이 됐는데 캐나다 쪽에는 영국 쪽 그런 뭐랄까 그런 포인트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축구 같은 거 보시면은 무승부를 해도 승점을 주죠. 1점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미국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팀이 훨씬 많고 이제 미국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니까 미국은 내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이겨야 승점을 따내는 이런 느낌이 되고 예전에 이제 NHL도 연장이나 슛아웃 이렇게 끝까지 승부를 보는 이게 도입이 된 게 막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예전에 네. 타이가 있었어요. 타이가 비기는 그 무승부.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승패를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무승부까지 왔으니까 크레딧은 줄게 1점. 하지만 여기서 이긴 팀은 크레딧 또 추가적 엑스트라 크레딧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영국 쪽에서 일단 뭐 그런 기원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고 저는 그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봐라 뭐 이런 의미라면 지금 현재 축구에서 하는 그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정규 시간 안에 이기면 3점. 정규 시간 안에 동점이야 그냥 무승부 1점씩. 이렇게 가야 어떻게든 정규 시간 안에 팀이 이기려고 2점을 더 따기 위해서 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저는 사실 하키에서 좀 괴랄하다고 생각되는 이 승점 제도는 사실 왜 정규승도 2점인데 연장승도 2점이냐.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부분이고 차라리 IIHF 룰이 더 낫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좀 합당한 승점 시스템은 말씀 주신 IIHF. 정규 시간 3점, 연장 가서 이기면 2점, 연장 가서 지면 1점. 근데 그쪽도 이게 제일 낫지 않나. 그쪽도 그 룰을 크게 따르는 KHL이 왜 그런 바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글쎄요. KHL도 이제 2점 제도로 그러니까 바꿨거든요. 뭐 정확치 않지만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승점 차이를 크게 안 나게 해서 순위 자체를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의도라면 뭐 이해는 돼요. 근데 뭔가 좀 저는 좀 괴랄하다. 그럴 수 있어요. 정규 시간 2점인데 연장 가서도 2점이냐 왜? 이게 어떻게 똑같은 승리냐? 예.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책골. 아이스하키는 자책골이 없고 무조건 점수 얻은 팀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책골이 없는 연유가 있을지요? 하셨어요. 이게 좀 빠른 스포츠다 보니까 되게 많잖아요. 상대 선수 맞고 들어가거나 뭐 스틱 맞고 들어가거나 그렇죠. 스케이트 맞고 들어가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자책골로 표기하기에는 어렵죠. 축구보다 자책골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자책골이야. 이거 자기 골대에 넣었어라는 것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고 기준점이 모호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싸리 다 자책골 없이 골로 다 표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책골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스틱. 위로 오는 퍽을 스틱으로 치거나 하면 바로 하이스틱 선언되어 페이스오프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에서 오거나 하는 퍽은 무조건 손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스틱을 위로 치켜두는 행동에 의한 부상 방지를 위해서인가요? 하셨어요. 모든 페널티나 반칙성 것들은 부상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룰들이 대부분이죠. 예. 스틱이 생긴 걸 보시면은 왜 하이스틱이라는 반칙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높이 들면 위험하니까. 당하는 부상들을 보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룰이기도 하고요. 예.
일반 플레이 상황에서 허리 기준이죠. 허리 기준 위로 스틱이 올라갔을 때 폭터치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하이스틱 팔고 뭐 반칙도 페널티도 뭐 상대 가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골대 앞에서는 골대 윗 크로스바를 기준으로 네.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코리아리그 안양할라 경기에서 이주영 선수 골이 하이스틱이냐 아니냐 뭐 그런 비디오 판도까지 있었는데 네. 예, 그만큼 예,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기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깨 위랑 골대 포스트. 네. 골은 같은 경우에는 굴절 골 들어갔을 때 골하는 이거는 이 그 골대가 크로스바 기준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 이렇게 까지는 이제 일반 플레이 상황에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 기준점이 2개라는 거. 네. 네. 그리고 근데 그거 뭐 기준점 다 챙겨보기에는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심판이 휩쓸 오면 하이스틱인가 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뜬 퍽을 잡으면 안 되죠. 예, 홀딩 더 퍽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요. 네. 예, 그대로 땅에 내려놓고 플레이를 이어가야 하는 게 빨리 자기 앞에 떨어뜨려서 가지고 네. 더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 페널티까지도 굴릴 수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경기를 계속 보시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씩 또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해설자분들도 많이 설명해 주십니다. 보통은 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네.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수비 방법인데요. 아이스하키를 처음 보다 보니 어떻게 해야 수비를 잘하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축구야 태클 또는 공 뺏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는 스틱을 쭉 밀어 퍽을 빼앗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태클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엄청 빠른 페이스에서 아직 보는 눈이 없다 보니 과연 수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느낄 만한 게 몸통 박치기 그리고 샷블럭 말고는 없네요. 유유. 아이스하키의 수비 방법과 어떻게 하면 수비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예, 잘 보신 것 같은데요. 태클이 있으면 이쪽에는 뭐 바디 체킹이 있고 네, 몸통 박치기.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공을 뺏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스틱을 갖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스틱을 통해서 또 퍽을 뺏고 빼앗기고 하는 플레이들이 자주 나오는데 수비라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능력에 의해서 그런 바디 체킹이나 아니면은 뭐 스틱 상대의 스틱을 이제 들어 올리면서 퍽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네. 소유권 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슛블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팀 스포츠다 보니까 그런 뭐 공간적인 지역적인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아이스하키 입문하시고 NHL 보시는 단계시니까 저도 뭐 그렇게 오래 본 건 아니니까 제 그냥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블루라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라인에 퍽을 집어넣고 얼마만큼 소유권을 가지고 공격 시간을 끌어가는가.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수비 입장에서는 그만큼 블루라인 밖으로 퍽을 몰아내고 그만큼 자기 수비 지역으로 그 퍽이 못 들어오게 하는가. 그 기준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슛을 때렸을 때 골 성공이 가장 잘 나는 지역이 있죠. 골대 앞에 이렇게 사다리골 모양으로 해서 슬라존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까지 뭐 공격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뚫고 들어와서 슈팅을 축구로 때리느냐. 치면 페널티 박스 안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그리고 수비 입장에서는 그만큼 슬라존으로 지역 진입을 막고 퍽을 막아내는가. 뭐 그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공간 싸움이 나중에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전에 뭐 이현석 기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얼마만큼 자기 지역, 자기 공간을 창출하고 그걸 또 수비는 깨부시는가. 그걸 기준으로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시야를 틔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갭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비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와의 그 갭, 이제 그 공 거리 사이의 유지. 거리 유지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가까우면은
스케이팅으로 따돌려져 버리고 그렇죠. 너무 멀면은 그냥 진짜 원하는 걸 다 하게 해주는 슛이든 슛이든 패스든 다 패스든 다 이제 너무 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요 갭 컨트롤을 자신의 스틱의 그런 그 거리까지 잘 계산해서 얼마나 잘 하느냐.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스하키 수비에서는. 근데 이게 네. 진짜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수비수라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 개인별로 긴 스틱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고 딱 맞는 선수를 선호하는 스틱이 있고 짧은 스틱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갭 컨트롤에 그게 또 그 거리가 또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좀 예. 마니아적인 심화 그런 학습입니다. 내용이지만, 그 정도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 선수들이 수비수가 얘랑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수비를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인 마크를 할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간격 유지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방울토마토님이 마지막에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질문들이 뭔가 규정에 관련된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 규정이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어떠한 이유로 해서 저러한 규정이 생긴 것이라면 해당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스하키 NHL에 막 입문하신 방울토마토님인데 뭐 하나씩 경기 많이 보시면서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하키 팬으로서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길. 그리고 바랍니다. NHL 룰하고 또 그 국제 룰하고 또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조금 찾아보시면서 예,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아이스하키가 너무 재미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같이 좀 남겨주시면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심성의껏 네. 저희가 최대한 네, 찾아서 앞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울토마토님 참여 감사드리겠습니다. 팟빵 보겠습니다. 크래시님 2월 20일 월요일에 3경기 직관했습니다 하셨는데요.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3경기 직관하신 티켓 사진 첨부해 주셨네요. 이벤트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벤트 네. 참여 겸 댓글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귀쟁이 뿡뿡님이 2월 23일 화요일에 후원해 주셨는데요. 260회 5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5천 아니고 5만 거금을 후원해 주셨네요. 방귀쟁이 뿡뿡님 일단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도 주셨어요. 아시아리그 중단 이후 거의 하키를 안 보다 이번 코리아 리그를 다시 보기로 시청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리아 리그를 더 확대해서 게임 수라도 많아지면 볼거리도 생기고 좋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실업 3개 팀, 대학 3개 팀 해서 6개 팀서 팀당 40게임. 물론 팀을 운영하는 것도 버겁고 게임 수준 차이도 있고 게임 수를 늘려서 하다 보면 언론 노출도 있을 거고 초중고 선수들도 보면서 조금씩 배울 점도 있을 것이고 물론 돈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한국에서 저변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투자라는 것을 해서 몇십 년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향후 결실을 맺을 날이 오겠죠. 안양한라가 너무 잘하지만 하다 보면 좋은 선수, 더 좋은 팀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어요. 이번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보시면서 이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를 좀 더 확대하고 대회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실업 3개 팀의 대학교 5개 팀이죠. 5개 팀 상무까지 부활하고 하면은 뭐 대충 한 9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시아 리그처럼 팀 수는 얼추 맞춰지는 거니까 예, 한 시즌 충분히 40경기 이상 돌릴 수 있는데 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올해 가을에도 아시아 리그가 불가능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게 단발적으로 하는 대회보다는 뭐 코리아 그렇죠. 리그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리그 장기간 좀 그렇죠. 정기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코리아 리그를 뭐 확대해서 어떻게 좀 다듬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바람직하죠.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정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참여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가 네. 중요하다라는 네. 거. 예, 그만큼 그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말씀들을 네.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죠. 네, 희망 같아선 실업팀 다 나오고 상무도 부활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대학교 팀 있는 팀들 다 나오고 네. 게다가 뭐 이래야죠. 여유가 된다면은 그 18세 이하 대표팀 소집해서 예, 고등학생 선수들 또 한 팀 만들어서 나와도 되고요. 네. 방법은 많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방귀쟁이 뿡뿡님 댓글까지 후원까지 감사히 잘 확인했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회차니까 또 정기 후원자님들 비롯해서 다른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항상 매달 아스피린 공사님께서 10,000원씩 후원 매월 해주고 계시고요. 네. 크래시님께서 5,000원씩 매월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기쟁이 뿡뿡님 5만 원 후원해 주셨고 지지난 회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5,000원 후원까지 해서 이번 달에만 벌써 7만 원 2월에만 7만 원의 네.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음 달에 한 3번까지는 3번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네, 예. 저희가 한 번 하는데 한 2만 5천 원 정도 쓰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녹음 네. 대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네.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컨텐츠 제작에 꼭 보태도록 하겠고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하인더넷 온더스포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저희 이벤트 안에 이따가 드리겠지만 뭐 또 다른 후원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뭐 보다 많은 하키 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의견 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61회 잠시 후에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토로동통 신통 통토로동통통 신통 한 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 치킨 동네에서 가장 맛있어하는 우리는 신통치킨. 비하인더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지난 한 주 정리해보는 시간 이현섭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소식 바로 뉴욕 레인저스의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르테미 파나린 하면 저희 비하인더넷을 오래 들으신 분이라면 아실 테지만 이현섭 기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현역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선수에 대한 조금은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 그 소식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지가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의 저지 맞죠? 그렇습니다. 네, 뉴욕 레인저스 레인저스의 10번. 10번. 예. 자, 어떤 소식인가요?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인데 전선에서 잠시 이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잠깐 떠나게 됐어요. 근데 시즌 도중에 갑자기 팀을 잠깐 떠나게 됐다. 예. 이게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제 그 갑자기 뭐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예. 전 비티아지 이제 파나린 선수가 옛날에 비티아지 포돌스크에 쓰였습니다. 그 당시 비티아지 KHL 시절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 전 이야기고요. 네. 근데 그 당시 감독이었던 비티아지 감독이었던 안드레 나자로프 씨가 있어요. 네. 네, 이분이 스포츠.ru라고 엄청 유명한 러시아 쪽 스포츠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과 인터뷰에서 2011년 12월 11일에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 파나린이 라트비아 원정에서 18세 여성에게 호텔에서 폭행을 했다 라는 얘기를 갑자기 2월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가 네. 처음 떴을 때가. 그 이야기 갑자기 하면서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폭로를 했어요. 그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이런 그 안 좋은 갑자기 기류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파나린은 2008년부터 13년까지 비티아지에서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드레이 나자로프 감독이 있던 시절에도 이제 뛰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지금 소란스러워졌죠 순간적으로. 요즘 우리나라도 뭐 학교 폭력 뭐 예전에 뭐 미투도 있었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좀 잘 나가던 뭐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들도 좀 발목이 잡히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뭐 그거가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의 좀 과거의 일이 지금 그렇죠. 폭로가 터졌어요. 굉장히 과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근처라고 하면은 오스틴 왓슨 선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면은 꽤 좀 유명한 선수 중에 이제 러시아 선수 중에는 자신의 그 부인을 때렸었던 이제 비아체슬라 보이노프 선수가 있었죠. 예. 근데 그 선수 아직도 지금 NHL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제기하기가 이제 북미 쪽에서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법한 문제예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이제 폭로가 나왔는데 소속팀인 뉴욕 레인저스에서 뭐 바로 좀 성명을 냈죠. 예. 반응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이거는 이제 fabricated story 그러니까 날조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무근이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협박이 아닌가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걸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잠깐 이제 파나리는 팀을 떠나게 될 것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팀을 떠난다는 건 잠시 휴식을 갖는다는 거죠. 뭐 러시아로 돌아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러시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그 휴식을 갖는 이유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네. 않았지만 아무래도 가족의 신변이라든가 어.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떠났다가 복귀 시점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거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언제 복귀할지는. 굉장히 좀 뜻밖의 당황스러운 사건인데 그러면 이제 이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 10년 전 일이 지금에 와서 그것도 감독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 뭐 이런 좀 배경도 그렇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전 감독이 아무튼 예.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정치적인 문제라는 견해가 지금 사실 입장에서 그러니까 뉴욕 레인저스가 제기를 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보복.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나린 선수는 굉장히 SNS 상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정부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의 그러니까 약간 반정부도 아니지만 친정부 성향의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이 부분 네. 뭐냐면은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푸틴의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폭로를 하면서 지금은 체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나발리를 해방하라라는 거를 지금 인스타그램 피드에 가서 지금 보실 뭐 수가 러시아 쪽에서는 나발리를 뭐 해방하라, 석방하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런 식의 이제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뭐 껄끄러움 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파나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의 좀 유명 러시아 슈퍼스타 선수들의 행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하키 슈퍼스타 선수들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유난히 애국심이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베치킨 선수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자로프 씨가 또 마찬가지로 앞서 오베치킨이랑 말킨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좀 그 친정부 지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심지어 네. 굉장히 그런 그 말도 공공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나린이 예전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비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한 거를 그러지 마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자로프 씨를 정부가 이제 나자로프 씨를 페르소나 같은 느낌으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아니면은 지금 너무 이 본인이 기사에서 한 말도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정황상 말이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가 나자로프 씨를 이용해서 파나린을 공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반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일은 있지 않았다라는 반박도 많이 나오고 뭐 북미 쪽이야 이제 북미 쪽은 뭐 레이저스야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 팀 선수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NHL에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성명을 내고 그리고 러시아의 유명 언론인도 이거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에일리언이 KHL 코치를 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네. 그 동료들과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파나리는 그 당시 동료와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라트비아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KHL 커버하는 라트비아 좀 유명한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 호텔 직원 그 당시 호텔 그런 직원 바의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정황이 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있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정황적으로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또 그 나자로프 씨가 요 기사에서 이 뭐 합의 같은 느낌으로 40만 유로를 줬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요. 예, 근데 유로가 이제 뭐
라트비아에 통용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라고 저는 있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맞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자로프 씨가 주장했던 그 원정 일정도 실제 원정 일정을 찾아보면 틀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나자로프 씨가 예전에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이라든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었다. 이런 전적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지금 사실은 파나린 쪽으로 많이 웃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그런 용무만 조금은 정리가 된다면은 그냥 신변이라든가 뭐 가족들의 그런 금방 확인된다면 금방 복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다 뭐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독재 정권에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7대3, 8대2 정도로 이제 파나리 결백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또 뭐 일단 상황 자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 알렉세이 나발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파나린 선수였고, 뭐 그런 와중에 비티아지 시절에 전 감독 안드레이 나자로프 전 감독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뭔가 과거의 일로 좀 엮이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이 그 10년 전의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 이후에 뭐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아르티미 파나린 선수의 거취도 결정이 되겠군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앞으로의 그 좀 커리어 이어나가기도 솔직히 쉽지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하지만 현재 상황은 돌아가는 정황적으로 분위기 봤을 때는 봐서는 예, 이게 거짓 주장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예, 있고, 그냥 뭐 의미 없는 정치적인 보복일 가능성이 증인들이 나오고 굉장히 있고, 크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아르티미 파나린 선수 뭐 뉴욕 레인저스의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에이스죠. 네. 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터져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뭐 NHL 팬으로서 또 뉴욕 레인저스 팬분들은 좀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파나린 선수가 빨리 팀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시겠죠. 뭐 또 추가적인 뉴스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NHL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뉴스 하나, 파나린 선수 소식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각 디비전별로 한 주 동안의 결과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디비전으로 스코샤 노스 디비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샤 노스 디비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니까 일정상 한 6일 동안 쉬었던 몬트리올이 4위까지 순위가 내려갔었어요. 이번 주에 일정 재개를 했는데 토론토에게 졌고 오타와에게 연패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졌네요. 4위에 머무르고 있는 몬트리올이고, 그 시작은 토론토 몬트리올 좀 2강 체제 느낌이었는데 지금 뭐 쭉 떨어졌죠. 지금은 뭐 토론토가 혼자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에드먼턴이 좋습니다. 최근에 뭐 11경기 9승 2패 3연승 달리고 있고 승점 획득률 6할대 진입했고요. 지금 승점상 2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위니펙의 피에르 릭 뒤부아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했죠. 복귀전에서 맹활약을 해줬네요. 그 위니펙 2적구 첫 골 터뜨렸고요. 그리고 연장 골든골까지 포함해서 2골 1도움, 팀 승리를 또 주도해줬습니다. 네, 뭐 거의 합류 이후 최고의 활약. 네. 이런 거 보고 데려온 거다. 위니펙이 요거 보고 데려왔다라는 네. 부분에 기대치를 좀 충족할 만한 활약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캘거리가 한 3연패 빠졌다가 선두 토론토를 잡고서 연패는 탈출했던 지난 한 주 스코샤 노스 캘거리는 디비전이었습니다. 경기력이 너무 안정적이지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뭐 강력한 뭐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화력전 같은 부분을 주도하는 느낌도 그렇게 크게 안 나고 있고 경기력 자체가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캘거리는 뭔가 뭐 밴쿠버나 오타와보다 막 썩 그렇게 경기력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 이제 뭐 선수진이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몬트리올은 결과적으로는 순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라인을 균등하게 다 돌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집중해야 되는 라인에 어느 정도 좀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뭐 줄리엔 감독의 그 경우 같은 타이밍을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라인을 다 좀 균등하게 돌리면서 쭉쭉쭉 나아가는 뭐 그런 부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뭐 저력 자체는 확실하게 있는 팀이고 몬트리올 자체 강점은 여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잠깐 부진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하위 오타와한테 승점을 많이 뺏기는데요. 지금 오타와가 올 시즌에 지금 승점이 13점인데 여기에 반 이상을 몬트리올전에서 지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타와가 골만 넣으면은 결정력만 조금 뒷받침 주면은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닙니다. 오늘도 뭐 슈팅 39개나 쐈는데 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9개 쏘고 그 전까지 막 2골 1골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는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네. 결정력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슈팅을 많이 쏘고 가져가고 공격을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이런 시점이 있으면은 뭐 골은 결과적으로 평균 수렴하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보통 한 10개 정도 때리면 1개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스코시아노스 디비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팀은 요즘 이 디비전에서 가장 기세가 좋은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오늘 지금 밴쿠버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연승을 달리고 있죠. 많이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좀 요즘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오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강점 자체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라는 이 리그 최고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 자루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화력에 기대는 경기력 이게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에드먼턴이 최근 3경기에서 12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중 10골 관여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도 또 3스타스의 스타로 뽑혔네요. 그렇죠. 이번 주에. 또 뽑혔고 지난 캘거리전에는 5포인트를 했죠. 정말 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드먼턴이 지난 3경기에서 슈팅 자체는 79개, 79개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경기 79개면은. 그런데 12골이 나왔어요. 여기서. 네. 그만큼 이 그 리그 최고의 2명의 이제 슈퍼스타 공격수가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두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라인에서 정규 라인에서 활약하고 파워플레이에서는 딱 뭉치면서 또 화력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뭐 팀 공격을 풀어가는 입장이라든지 감독 입장에서 이런 두 선수 같은 팀이다 너무 편하죠.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정말 확실한 두 명의 화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두 선수 있을 때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두 선수만 잘해서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얼만큼 뒷받침이 되느냐, 비슷한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그래도 최근에 좀 긍정적인 면이 보였다고요. 예, 또 이제 타이슨 베리 선수가 에드먼턴 와서 예전 실력을 좀 되찾은 것도 이것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토론토에서 70경기에 39포인트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베리 선수가 예전까지 보여줬던 그런 부분은 진짜 맥시멈 60포인트 이상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선수예요. 풀시즌 기준으로. 예. 그런데 39포인트, 40%면은 나쁘지는 않지만 이건 좋았다고 볼 수도 없고 토론토가 수비 같은 부분에 공격 부분에도 많이 기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슈퍼스타도 있죠. 토론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훨씬 더 사실은 공격형 수비에서의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지 못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에드먼턴 지금 뭐 당장 이전의 기량을 되찾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20경기에서 16포인트입니다. 네네. 수비수가. 이 정도로 정말 그 득점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작게 말씀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코스키넨 선수가 거의 뭐 노예 비슷한 게 그건 거의 풀 경기를 다 나온 느낌이었는데 네. 마이크 스미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미스 선수가 최근에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스미스 선수의 최근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키넨 선수가 그동안 좀 부하도 많이 걸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두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뭐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선수가 또 뜨거울 때는 확 뜨거울 수 있는 골이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분위기도 잘 탄 것 같네요. 네.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무기를 뭐 역시나 잘 살리고 있는 데다가 타이슨 베리의 부활 거기에 마이크 스미스 골리의 복귀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면서 최근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군요.
스코샤 노스 디비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다른 세 개 디비전 지난 한 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곤할 때 K-허브 피부 노화의 K-허브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질 때 내 곁에는 K-허브 미세먼지 K-허브 빠른 기침의 K-허브 콜록콜록 기관지가 약해질 때 내 곁에는 K-허브. 한의원에서 K-허브를 처방받고 건강을 지키세요.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지난 한 주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디비전은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지난 한 주 돌이켜 볼까요? 캐롤라이나가 템파베이전 승리하면서 6경기 연속 승점. 잠시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었는데 다음 템파베이전에서는 패하면서 플로리다에게 디비전 선두를 내주게 됐고요. 지금 1위 플로리다, 2위 캐롤라이나, 3위 템파베이 거의 비슷하게 3강 구축돼 있습니다. 예, 뭐 사실상 3강이라고 봐야죠. 이제 시카고는 경기 수가 많고 전력에서 불안정한 그 크기 때문에 이제 좀 사실상 3강이라고 봐야 되고 네. 캐롤라이나는 진짜 템파베이 지난 경기 지긴 했지만 템파베이를 그 전 6피리어드에서 무실점으로 막았던 팀입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진짜 감독의 이 현역 플레이 스타일이 그대로 코칭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는 참 그 재밌는 팀이에요. 예, 캐롤라이나가. 근데 테레베이넨 선수가 뇌진탕으로 어느 정도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언제 복귀할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네. 또 암초를 만나게 됐고요. 플로리다는 뭐 지난주에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런 강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참 헤른크비스 선수를 참 잘 데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뭔가 좀 부족했었던 그런 네트앞에서의 그런 그 존재감 그리고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능력, 스크린, 좀 그리고 좀 그 잘 선수들이 그 꺼리는 그런 네트 앞에 그런 거친 공간 그런 부분을 뭐 서슴없이 들어가는 그리고 현역 때도 이런 부분이 강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템파는 뭐 그냥 전력이 탄탄합니다. 이거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템파는 네. 정말 이 정도로 탄탄한 팀은 잘 없다. 그러니까 뭐 당초 예상은 템파베이는 강한 팀이었고 그렇죠. 네, 반면에 플로리다와 캐롤라이나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서 템파베이와 지금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 저는 네. 사실 이 정도로 나란히 하게 될 줄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시카고, 콜럼버스, 댈러스 이 세 팀이 5할 때의 승점 획득률로 좀 중위권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내시빌과 디트로이트 하위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큰 변화는 없었던 지난 한 주였는데요. 예. 판도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오늘 내시빌이 디트로이트를 이기면서 승점상으로는 내시빌이 6위로 한 단계 올라간. 댈러스가 경기가 가장 많이 남았죠. 예, 네, 댈러스 시기에 쳐져 같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댈러스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댈러스가 이제 시즌 시작부터 좀 삐거겠죠.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예. 바람에 일정이 밀렸고 그리고 지금 미국 전역에 굉장히 이제 그 폭설, 굉장히 이제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해서 텍사스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텍사스 주는 평소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더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댈러스가 추가로 연기가 된 경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전기를 경기장에 노는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 이제 더 돌리는 이제 일반 더 필요한 주민들이 이런 데 돌리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뭐 경기를 좀 미뤄라 했기 때문에 더 스케줄이 타이트할 가능성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경기를 덜 한 상황에서 내슈빌과 2점 차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이 미뤄진 경기에 대한 여파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 KHL만 보신 분들 요켈트만 보셔도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죠. 이 팀은 지금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가면 갈수록 가혹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조금 더 사실은 댈러스가 위에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죠. 지금 그래서 좀 중후반에 더 큰 변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막판에 좀 스케줄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댈러스 스타스의 상황이군요.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에서 오늘 살펴볼 팀은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내슈빌이 디트로이트전에 이어서 콜럼버스와의 2연전에서도 지난주 1승 1패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스케줄이 계속 디트로이트, 콜럼버스만 만나요. 이번 달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두 팀과 8번을 만나는 2월의 마무리가 되겠군요. 글쎄요, 뭐 오늘 일단 디트로이트전 뭐 최하위 잡고 순위는 올라갔는데 이게 좀 빨리 하위권에서 벗어날 기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확실한 기미는 안 보입니다. 올해 사실 이 정도로 안 좋을 네.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대부분 지표에서 지금 하위권이거든요. 네. 평균 득점 2.29로 29위, 평균 실점 3.35로 27위, 파워플레이 15% 24위, 페널티킬 68%입니다. 30위. 이 밑에 하나 더 있는 게 더 신기한데 세이브 성공률 88.5% 30위입니다. 아, 팀 지표 대부분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최하위권이군요.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게. 원래는 보통 진짜 하위권도 좋은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네.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게 지금 순위에서보다 사실은 내슈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펄스베리 이외에는 믿을 만한 득점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타 선수들은 많아요. 조앤슨 있죠. 아르비드손 있죠. 듀쉐인 있죠. 막 많습니다. 근데도 펄스베리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공격진의 깊이가 강점인 내슈빌이 전혀 자신들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루머가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팀이 로만 요시, 라이언 앨리스, 페카린네 요 세 선수 빼면 다 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 이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트레이드 대상이다. 그럼 뭐 팀을 한번 크게 갈아엎을 용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 오퍼 오는 거 봐서 네. 넘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폴스베리 선수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예전부터 이제 주목받은 거 생각하면은 대가가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뭐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폴리 단장이 지금까지 보면은 와 이거 너무 잘 데려왔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왜 이래 이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듀쉐인 그리고 그란룬드, 시먼즈 지금 토론토에 있는 시먼즈 진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풀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좀 좋은 선택을 내려야 되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존 하인스 감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감독이 뉴저지에서 해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하키가 잘 되려면은 제프 블래실이랑 존 하인스는 절대 고용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지금 않나. 러시아의 쿠다쇼프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후데쇼프 느낌이네요. 보로로프 뭐 그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두 명은. 그렇군요. 지금 거기다가 좀 중요 수비수 3명 중에 마티아스 에콜롬 선수가 그렇습니다. 부상 결장을 하고 있어요. 예. 2월 9일 이후에 못 나오고 있는데 뭐 다행인 것은 그 에콜롬 선수 빠진 이후에 5경기 3승 2패. 뭐 괜찮긴 한데 이것도 좀 불안 요소예요. 이게 불안 장기간 요소죠. 길어지면 예. 이게 워낙 또 악재는 많은 악재입니다. 역할을 하던 선수가 있고 근데 에크홀름 선수마저 지금 트레이드 대상자에 결과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자칫 상황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빠른 시점에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내슈빌이. 승부 보려면 사실 이렇게 빨리 볼 보는 게 수 좋습니다. 예. 흉흉한 시즌이 되고 있는 내슈빌 프레데터스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이었고요. 다음 디비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난주에 그 피츠버그가 그 잘 나가던 8경기 연속 승점을 챙기던 뉴욕 아일랜더스에게 연패를 안겼던 한 주였고요. 최근에 트레이드 루머까지 돌고 있는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뉴욕 아일랜드스전 통해서 피츠버그에서만 통산 1000경기 출장 기록을 대단합니다. 달성했습니다. 네. 또 대단합니다. 이때 또 그 3대2로 이겼던 날에는 결승골에 도움도 기록을 하면서 좀 기록 달성에 또 장식도 잘했고요. 크로즈민 제가 봤을 때 뭐 한 5년 정도 더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도 트레이드 썰이 나오는데 웬만한 피츠버그에서 커리어를 마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트레이드 루머를 일단락했다. 본인 손으로 일단지었다라고. 이런 선수 트레이드 되면 진짜 충격이죠. 예. 그렇죠. 그 반면에 뉴욕 아일랜더스가 피츠버그에게 원정 연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지금 4위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뉴저지의 트래비스 제이잭 선수도 워싱턴전을 통해서 뉴저지에서만 통산 1000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소식 하나 더 있는데 니코 히시어 선수가 좀 시즌을 늦게 시작했죠. 복귀했죠 이제. 2월 20일 버펄로전부터 예, 라인업 시즌 복귀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복귀하면서 22살의 나이로 뉴저지의 주장을 맡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제 10일 동안 쉬었던 필라델피아가 일정을 재개했는데 보스턴과 야외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디비전 1, 2위 맞대결. 예. 또 야외 경기라는 또 주목받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셀러브레이티 골프 토너먼트 잘 알려진 렉타워에서 이제 야외 경기를 2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네. 한 경기는 이제 뒤에 이제 다른 디비전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그 경기에서 뭐 두 번째 경기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뭐 그런 경기가 있었다. 네. 근데 결과는 이제 파스니아크의 미친 대활약으로 파스트라나크의 해트트릭. 그렇죠. 이게 결국 그 3스타스의 세 번째 스타로 뽑히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보스턴 네. 그 플레이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예전에도 이런 느낌으로 졌다라는 거예요. 파스니아크한테 3피리어드 해트트릭을 얻어맞고 졌나? 아무튼 그러면서 그 정규 시즌에도 요 앞 경기에도 이런 느낌의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리는 뭔가 전력 자체는 좋은데 좀 불안한. 그래도 뭐 필리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선수가 빠져 있다는 건 좀 감안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가 필라델피아 워싱턴 상대로 2연승. 6위로 순위를 올라가면서 좀 괜찮아 보였는데 그 앞서 얘기 나왔던 파나린 선수 사건이 지금 그렇죠.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네. 변수가 생겼고 사실 뭐 레인저스 지금 이스트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을 제외를 하면은 다들 고마고만 비슷한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몇 경기만 더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이 레이스에 합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은 룬드크비스트 선수가 뭐 빙판에서 연습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NHL 레벨에서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런 소소한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은 워싱턴은 전반적으로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에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팀은 바로 뉴저지 데블스입니다. 뉴저지가 지난주에 2연패를 당했고 순위가 지금 버펄로 바로 위에요. 디비전 7위. 승점 획득률도 6위. 하위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뉴저지 데블스. 뭐가 지금 안 되고 오늘 버펄로전도 졌죠? 예. 뭐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는 맛은 좋아졌어요. 확실히 뉴저지가 예전 비해서 괜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이제 버펄로 워싱턴전 오늘 경기 제외를 하면은 두 경기 모두 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실점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예. 거의 한 피리어드 정도 되는 시간에 남짓이 되는 시간에 뭐 주르륵 먹히면서 오늘도 똑같았네요. 오늘도 첫 세 골을 거의 뭐 한 20분 안쪽에 다 먹히면서 3대0으로 게임을 시작했고요. 오늘 경기도. 버펄로전 첫 경기는 22분 동안 3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그르쳤고 워싱턴전도 23분 동안 4실점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우르르 실점을 하면서 쫙 미끄러지는 모습이 3경기 연속으로 나왔다는 거. 요거는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네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페널티 킬링이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뉴저지가 굉장히 잘해서 버펄로전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한 개의 페널티를 범했거든요. 딱 하나 했어요. 페널티를. 근데 그거 바로 실점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페널티 관리를 잘했는데도 하나 못 막아서 졌다는 거죠. 이제 그 패배 원인이 됐다는 거죠. 오늘도 페널티 2개밖에 안 했는데 실점했습니다. 실점. 예. 그리고 워싱턴전 4개 페널티 범했는데 뭐 4개, 3개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뭐 평균 수준 뭐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그 정도는 뭐 한 팀이 한 3-4개는 한다라고 봤을 때 그걸 평균 수준으로 페널티를 범하니까 3골을 먹어버립니다. 예. 뭐 이러면 이길 수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게 또 시즌 전체를 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경기 제외하고 13경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7경기를 파워플레이 멀티골을 먹었습니다. 2골 이상 먹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러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페널티 킬링에서 문제점이 진짜 가시적으로 1차적으로 보이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뉴저지 로스터 보시면은 수비진에서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수비 자원이 별로 없죠.
수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별로 그 좋은 말씀을 못 드렸던 선수였고 예. 올해 이제 그 뭐 머리라든지 쿨리코프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메인 수비 진짜 뭐 셧다운 가이 뭐 이런 식으로 쓰기엔 좀 부족한 자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비 지역에서 안정감을 씌워줄 수 있는 자원이 적다라는 점 역시 좀 페널티 킬링에서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킬링 정비가 좀 시급해 보이고 또 최근 연패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패턴, 짧은 시간에 대량 실점으로 이제 승부를 내주는 그런 경향을 좀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 뉴저지 데블스의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자, 하위권에 처져 있는 뉴저지 데블스 반등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버펄로 제프 스키너 선수 2경기 연속 스크래치 됐습니다. 오늘까지. $900만 달러. 지난주에 제프 스키너. 그렇게 깠던 네. 이 선수 결과적으로 이제 스크래치까지 하면서 지금 또 만인의 조롱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버펄로 성적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너부터 좀 찾아야 됩니다. 폼을. 그래서 이 모두 시즌 내에 폼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스키너가 살아나야 버펄로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디비전 남았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 보겠습니다. 혼다 웨스트 여기 지난주 보니까 여기도 야외 경기가 있었어요. 2월 20일에 베이거스 대 콜로라도가 3대2 한 골차 승리를 거뒀는데 1피리어드는 낮에 하고 2피리어드 이후는 이제 밤에 하고 좀 날씨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뭐 그래도 베이거스가 바로 다음 콜로라도전에서는 3대0 승리를 했고 세인트루이스에게 잠시 내줬던 디비전 선두 자리를 되찾았네요. 그리고 LA의 기세가 대단한데 LA 킹스가 애리조나전, 세인트루이스전 승리하면서 최근 5연승까지 이어갔습니다. 디비전 4위까지 좋습니다. 순위 올라왔어요. 네, 흐름이 좋아요. 네. 강점 같은 부분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리비딩 이제 젊은 선수들 잘 자리를 잡으면서 뭐 LA 조만간 이지 않을까. 사실 뭐 작년에도 이제 작년 이제 막판에 그 코로나로 중단되기 직전에 참 좋았던 LA인데 그 좋았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베이거스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또 야외 경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야외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라는 해답이 요 경기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빙판 상판 개판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예보와 다르게 햇빛이 좀 강하게 내리쬐면서 이게 반사가 되면서 경기력에도 중요한 주는데 얼음도 그냥 슥슥 갈립니다. 그냥. 그래서 제 경기를 펼칠 수가 없었고 사실 근데 야외 경기를 보시면은 다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100% 맥시멈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야외 경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야외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외 경기 진짜 망한 야외 경기의 대표적인 예시를 이번에 제 팬분들 보셨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1피리어드에 이후에 이거 이래갖고는 경기를 할 수 없다. 빙판의 빙질이라든지 너무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랄까 그래서 이제 밤에 경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1피리어드까지 하고 이후에 저녁에 하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베이거스 콜로라도는 자신들이 왜 이번 디비전 올해 디비전 최강팀인지 증명했었던 그 야외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 경기도 그렇고 1승씩 일단 또 주거니 받거니 했고 그렇습니다. 뭐 두 팀 만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세인트루이스가 LA전 패배하면서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던 한 주였고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에 마치 스카렐로 선수가 팀에 합류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3연승 6위로 또 순위가 올라왔고요. 승점 획득률은 베이거스 콜로라도에 이어서 3위입니다. 미네소타가. 좋았고 이제 반면에 좀 가장 안 좋았던 팀이 애너하임이었는데 미네소타전 2연전 수입당했고 어제 애리조나전 3대0으로 앞서다가 3대4로 역전패. 최근 4연패 디비전 최하위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뭐 NIM 안 될 팀인 거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경기력도 좋지 못한 데다가 얼마 전에는 뭐 헨리크 선수를 웨이버 공시를 해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뭐 과가 무슨 생각인가 이런 이제 헨리크 선수가 이제 그렇게 성적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은 공격을 만들어내는 부분 성과만 못 낼 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뭔 생각으로 웨이버 한 거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쨌든 좀 뭐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애너하임의 트레버 지그레스 선수가 어제 애리조나전을 통해서 NHL 데뷔전을 치렀군요. 2019년 1라운드 지명 출신인데 바로 올해 그 1월에 2021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7경기 7골 11도움 18포인트 미국의 우승을 또 이끌었던 그 선수가 이제 드디어 NHL 데뷔를 했던 애너하임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근데 뭐 첫 경기에 13분 뛰었으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혼다 웨스트 디비전 여기서 또 한 팀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미네소타 와일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연승 좋은 기세를 잡았고요. 근데 이 기세를 타기 그 시점이 이 선수랑 몇 개 있어요. 예, 예. 뭐 말씀을 주셨지만 수카렐로 선수 라인의 복귀와 맞물려서 좀 이제 뭐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3연승 기간 동안 수카렐로 선수가 매경기 포인트 올리면서 7포인트 3경기에서 최근 3경기에 2골 5도움.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이게 곧 영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3연승으로 간 겁니다. 예. 사실 이 수카렐로의 복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네소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 그린웨이, 피알라, 뭐 카프리조프 이런 선수들이 잘하고 있다. 득점 이제 메인의 선봉에 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기용 같은 거 보시면은 그린웨이랑 피알라 선수를 1라인에 기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카렐로랑 카프리조프를 2라인에 기용을 하면서 1, 2라인 화력 분산까지도 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수카렐로 카프리조프 선수 호흡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수카렐로가 들어오면서 카프리조프까지 동반 상승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화력의 분산까지도 이제 잘 깨야지면서 전력이 안정화되고 있다. 공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파워플레이에서 성과를 못 보고 있었던 또 이제 팀까지도 이제 동반 상승이 됐는데 수카렐로 선수 복귀하기 이전까지 파워플레이 성이니까 4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3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근데 수카렐로 선수 합류하니까 13번 기회에서 2골 넣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러한 공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부분 파워플레이 안정화까지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공격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줬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미네소타 와일드 마치 수카렐로 선수가 들어오면서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뭐 지금 상위권 팀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 뭐 비벼볼 수 있는 뭐 그런 당장 가능성도 콜로라도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장 콜로라도랑도 승점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수카렐로 선수 하면 참 NHL에서 보기 드문 노르웨이 출신의 예. 선수잖아요. 노르웨이 선수죠.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선수였는데 자, 미네소타 와일드 날개를 하나 더 달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고요. 혼다 웨스트 디비전의 상위권 또 중위권 판도에도 적잖은 또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너제이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지금 뭐 세너제이 애너하임 제일 밑에 에나하임은 LA가 좀 다른 지금 에나하임은 행보를 하고 있어요. 에나하임은 잠깐 잘하기라고 냈잖아요. 근데 울산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쭉 그냥 일관적인 모습으로 초지일관 그 네. 자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네요. 안타깝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까지 오늘 NHL 이렇게 지난 한 주 각 디비전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가올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 보면서 다음 주에도 NHL 소식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하인드넷 261회 잠시 후에는 국내 대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닭다리 잡고 뜯어 닭고기 먹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뜯어 닭고기 먹고 삐약삐약 신통한 비밀 신통한 가격 우리는 신통치킨 신통한 신통치킨 비하인드넷 261회 이번에는 박김찬 PD와 함께 국내 소식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3일 화요일 어제까지 있었고요.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 대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되면서 2월 19일 금요일 경기부터 선착순 500명에 한해서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던 대회였고요. 안양알라와 하이원, 광운대학교, 대명 킬러 웨일즈 4팀이 참가해서 팀당 3경기씩 총 6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를 했던 이 대회 오늘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6경기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막전 안양한라가 광운대 9대2 승리를 거뒀고요. 안양한라의 심연섭, 김영찬 골리가 나눠서 출장을 했었고 유범석, 송종훈 선수는 한라 입단 후 첫 골을 기록했던 경기였고요. 다음 날에 하이원대 대명 킬러 웨일즈 경기에서는 6대3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승리했습니다.
대명 김영겸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2골 기록을 했고 이호성 선수 시즌 첫 골 기록했군요. 하이원은 김동욱 선수의 2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 세 번째 경기에서는 하이원이 광운대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이원의 이한 백골리가 26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고 하이원 김동욱 선수가 이날도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으로 또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루 쉬고 진행됐던 네 번째 경기에서는 안양한라가 대명 킬러 웨일즈를 상대로 6대2 승리를 가져갔는데 안양한라의 김영찬 골리가 17세이브 2실점 승리했고요. 한라 이주영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만 2골 그리고 박진규 선수가 결승골로 시즌 첫 골 신고했습니다. 대명의 김영겸 선수가 또 2골을 넣었던 경기였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 월요일 경기였는데 9대1 안양한라가 하이원을 대파했습니다. 이날도 한라는 김영찬 골리가 나와서 11세이브 1실점 승리 기록이 됐고 한라의 조민호 선수가 3골 1도움 임수현 선수도 한라 입단 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이원은 김민성 선수가 하이원 입단 후 첫 골을 기록했고요. 이날 경기 후에 하이원 김동환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3일 화요일에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광운대를 상대로 9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명의 안정현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3골 1도움 역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김영겸 선수는 이번 대회 3경기 모두 3경기 연속 2골을 기록을 했군요. 대회 마지막 경기에 또 오랜만에 나온 기록들이 있었는데 대명 서영준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올 시즌 첫 골인데요. 2017년 12월에 하치노에에서 있었던 아시아리그 프리블레이즈전 그때 아시아리그 데뷔골 이후에 3년 2개월여 만에 골을 기록했던 서영준 선수였고요. 그리고 골리로 출장했던 이창민 선수가 이날 15세이브 1실점 승리 기록했습니다. 이창민 선수는 2018년 1월 18일에 제99회 전국 동계체전 준결승 목동에서 있었던 상무전에 출장을 했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군복무를 했고요. 3년 1개월 만에 출장이었습니다. 군 전역 후에 첫 경기를 치렀던 이창민 선수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던 대회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예, 하나 더 붙이면은 네. 광운대학교 2피리어드 때 골리가 교체돼서 투입이 됐는데 네. 배우성 골리 1학년 골리죠. 배유성 골리. 네. 1학년 내내 한 게임도 못했다가 대학 첫 게임을 요때 대학교 입학 후 첫 경기, 첫 출장. 데뷔전을 네. 예, 보통은 이제 대학 데뷔전을 대학교 팀을 상대로 하는데 예, 대명을 상대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6경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위 볼게요. 안양한라 3전 3승 승점 9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2승 1패 승점 6점이었고요. 3위 하이원이 1승 2패 승점 3점. 4위는 광운대학교 3전 3패 승점 0점. 이변은 전혀 없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뻔한 결과가 나왔고요. 모두가 예상 가능했던 네.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양한라가 올 시즌 15전 전승 5개 대회 모두 전승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전국 동계체전 이후로 하면 국내 대회 최근 16연승 6개 대회 연속 전승 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황현호 골리가 부상으로 결장했다고 들었는데 황현호 선수가 안 나와도 3경기 모두 쉽게 이겼던 안양한라였군요. 자, 이렇게 대회는 끝났고 박김찬 PD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도 일단은 순위대로 각 팀별로 이번 대회 한번 리뷰의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승팀 안양한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막강해 아무도 안양한라를 잡지 못하고 이번 시즌이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야기거리가 없는 또 팀이기도 한데 네. 황현호 선수 안 나오니까 그래도 다른 팀한테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전혀. 뭐 다들 이제 기량이 폼이 올라올 대로 올라온 터라. 네. 예. 내 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었고, 예, 준비도 잘 할 수 있었고, 공백도 없었고, 예, 여러 가지로 좀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가운데 또 예, 기량이 또 출중한 선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 좀 이제 경기들을 좀 치러 보다 보니까 이제는 여유까지 생기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지켜볼 수 있었고요. 예. 황인호 골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또 루키 골리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갔죠, 드디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즌 작년에 예, 입단하게 된 루키들의 성장세, 가파른 성장세도 함께 지켜볼 수 있었고요. 예. 아마 루키들은
여지껏 하키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하키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예. 이전에는 뭐 패스를 주려 해도 줄 데가 없거나 패스를 받고 싶어도 패스가 나오지 않는 일단은 뭐 뭐 그런- 출장 시간 자체가 이만큼 보장이 안 됐었죠. 예전에 루키들은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 한라라는 팀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키 했을 때보다 예. 대학교 포함해서 중고 대학교에서 하키 했을 때보다 지금 한라에서는 뭐 돌아보면 동료가 있고 훌륭한 선배들이 퍽을, 잘해주고. 퍽을 던지면 누군가 패스를 받고 있고 내가 달려가면 누군가 패스를 주기 때문에 예, 가장 행복한 하키를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아직은 루키니까 아쉬운 부분은 예, 매너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예, 미스컨덕트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단순하게 뭐 상대를 뭐 해를 하고 끼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아주 사소한 예, 게임 매너거든요. 상대를 도발하거나 이런 행위들 예. 예, 그런 것들만 좀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 이제 호기에 나왔던 행동들이라고 하면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서 고쳐진다면은 뭐 기존에 있는 예, 베테랑 선수들처럼 또 훌륭한 선수들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지켜볼 수 있는 안양할라였습니다. 네. 신인 선수들의 성장과 기존 선수들의 안정감, 거기에 뭐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까지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서 변함없이 이 팀들 사이에서는 가장 막강하다라는 네,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안양할라였습니다. 더라고요. 이렇게 이 멤버로 국내 무대 말고 또 아시아 리그나 더 큰 무대로 가서 활약하는 게 맞는데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뭐 사할린, 막 오지글스 이렇게 네. 센 팀들 보다가 뭐 국내 팀끼리 그리고 또 국내 팀 사정들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죠. 안양할라에게도. 네. 예. 자, 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안양할라가 이번 대회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대회를 전승 우승으로 달성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양할라의 그 또 한 번의 전승 우승 축하를 보냅니다. 2위 팀은 대명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이번에도 안양할라를 넘지는 못했고 그래도 하이원에게 당했던 지난 패배를 또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2승 1패 승점 6점의 대명 킬러 웨일즈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회 전후로 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예.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대명이 뭐 이번 시즌 한라를 넘지 못했던 이유 내지는 하이원에게 발목을 잡혔던 이유가 다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였죠? 예. 뭐 17일자 스포츠 서울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예. 내용인즉슨 모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팀 운영을 이번 시즌까지만 한다라고 선언을 했다. 팀 해체 위기.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이게 하니까 시간이 우려했던 일이 있으니까 이제 터지는 겁니다. 네, 인수할 팀을 기업을 찾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뭐 그 말인즉슨 인수할 곳 못 찾으면은 그대로 팀 운영 중단, 팀 해체. 3월까지 인수 기업이 없으면 팀은 해체된다. 예, 보통 이제 뭐 아시아리그 때부터 쭉 보면은 구단들 이제 뭐 선수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약이 뭐 한 7, 8월쯤 시작이 돼서 3월쯤에 종료가 되니까 네. 그런 패턴을 감안을 해보면은 3월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팀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고요. 예, 딱히 할 만 안 나죠. 예, 팀이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 뭐 한라에게 아니면 하이원에게 그렇게 발목을 잡혔던 이유도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대명 킬러 웨일즈의 운명이 3월 안으로 결정이 된다는 보도였고 현재로서는 매우 전망이 어둡군요. 예, 뭐 야, 진짜 그 안에서 뭔가 좀 열심히 인수할 팀을 더 유지시킬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이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고요. 네. 아직 몇 팀 되지도 않는데 네.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줄고 있으니까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단순하게 대명의 위기다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전체의 위기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한라나 하이원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따로따로 놀지 말고 다 뭉쳐서 좀 고민 좀 머리 좀 맞대서 얼마 안 되는 거 네.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네. 팀의 해체 위기라는 이 변수가 선수들에게 있어서 좀 뒤숭숭한 팀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끝난다면, 팀이 정말 해체가 된다면 이번 대회가 마지막 대회 마지막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명 킬러 웨일즈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번 대회였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뭔가 오피셜이 있거나 뭐 반박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구단의 입장 표명. 그 예, 기사는 그런-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기사 네. 내용인즉슨 단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구단에서도 오피셜적으로 뭔가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뭐 일단은 이제 대회 기간이었고 대회 준비하는 상황에서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이미 이제 이번 시즌 다 종료가 됐으니까 뭐 3월 중으로 아마 발표나 정리가 되지 않을까, 내지는 뭐 어디 인수할 기업이나 이런 게 구해지거나 정리가 되면은 뭐 그런 소식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부디 인수기업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참으로 좀 먹먹해지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창민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 출장 기회를 가졌었잖아요, 이번 대회. 네. 또 대명에 지금 남아 있는 창단 멤버가 이창민, 이호성 네. 두 선수가 있어요. 김범진은 코치로 네. 있고요. 네. 오광식 매니저 겸 코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창민이라는 이 창단 멤버가 이렇게 마지막 경기의 골리로 기록될 가능성까지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 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뿐입니다. 네. 대명 킬러 웨일즈 이번 대회 2위로 마감이 됐고, 다음 3위는 하이원이었습니다. 광운 대회를 상대로만 일단 1승을 기록한 하이원이었는데요. 뭐 지난 실업 연맹전 결과물을 만들었던 그 대회와 비교해서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하이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큰 차이는 없었지만 뭐 뭐랄까, 안양알라의 루키들의 성장과는 또 다른 장르였던 것 같아요. 그 성장 스토리가. 그래서 뭐 감독도 초보고 코치도 초보고 선수들도 실업 무대 처음 데뷔해보고 환경이 다르죠. 환경도 달랐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링크장 폐쇄되면서 운동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에는 첫 승도 따냈고, 물론 이번 대회에서는 처참하게 경기들을 피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보다는 한 골에 더, 자기들의 한 번의 플레이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이원의 다음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고요. 한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정말 좌충우돌 우당탕탕 시작된 시즌이 김동완 플레잉 코치의 은퇴식으로 엔딩을 맞는 한 시즌 드라마 본 것 같은 그런 성장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지켜볼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성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한 시즌의 내용이었다면은 그 다음 시즌에는 어떻게 더 성장하고 결국에 시즌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는 그런 스토리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하이원 한편의 또 다른 장르의 성장 드라마였다라는 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잘 포장을 해봤고요. 예.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이제 마무리 운동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2월로 해서 이제 코칭 스텝 포함해서 전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추후 이제 운영 방안이나 이런 선수단 재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또 출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2월로 감독, 코치, 선수들 다 계약 종료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뭐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스포츠처럼 장기 계약으로 몇 년씩 계약하고 이러진 못하잖아요. 아이스하키가. 장기 계약이 드물죠. 예, 현 여건상. 그리고 그래서- 장기 계약했다고 밝히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단기 계약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가는 패턴인데, 예,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한 봤을 때 보통 이제 다른 구단도 보고 아시아리그 때 보면은 한 4월, 5월쯤 해서 이제 뭐 재계약할 사람들 재계약하고 군대 갈 사람 군대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팀 운영이 또 재정비가 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이원까지 살펴봤고요. 4위 광운대학교였습니다. 3전 3패 승점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뭐 무득점 패배도 있었고 뭐 실업팀 상대로 도전을 했던 광운대학교다 보니까 뭐 이 결과 자체만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내용이 어땠는지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도 별게 없었습니다. 예, 내용도 아무래도 처참했습니까? 왜냐면은 1년 만에 공식 대회인데 1년 네. 넘게 공식 경기가 아예 없다가 참가를 했고 네, 지금 그래도 모교니까 잘 포장을 해주세요. 네 그러려고 하고요. 네. 예, 아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교라고. 아무튼 예, 1년 만에 공식 대회여서 예, 이 친구들한테는 뭐 웜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게임 뛰는 게 웜업이니까요. 네. 예, 아무리 웜업을 빡세게 한다 한들 경기력이 그 순간 바로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더 게임 수가 적은 게 아쉬운 거죠. 예, 1학년들의 데뷔가 1년 넘게 없다가 2학년이 올라가기 직전에 치러졌다는 것부터 예. 해서 그리고 이제 4학년 졸업반들도 한 게임도 못 뛰고 졸업할 뻔했는데 그래도 3게임은 했다. 예, 그런 게 외양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뭐 한 경기도 못 치르고 졸업하는 다른 학교 선수들에 비하면은 정말 다행인 거고 복 받은 거고요. 그렇고 그만큼 그 한 경기 한 경기에 그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의 양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뭐 실업팀 상대로 그러니까요. 한 경기니까 안양알라를 상대로 더 기회죠. 예, 대명을 상대로 하이온 상대로 거기에 안양알라 상대로 골까지 넣고 그런 부분 그런 경험들이 강한 상대랑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가했던 광운대 입장으로는 굉장히 큰 수확이지 않았나 이번 대회 참가 자체만으로도. 예. 그리고 마지막 게임에서 뭐 완봉패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아 대명전. 네 1초를 남겨놓고 골을 성공시켰는데 한 1분 30초 남았을 때부터 계속 4학년 졸업반 선수들이 시프트를 소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4학년 선수들이 골 어시 멤버들까지 다 4학년 선수들인데 예, 4학년들이 그렇게 유정미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게 대학 팀의 참가의 의의를 대표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광운대 한 팀 참가했을 뿐인데 앞선 대회들 그 세 팀에서 아웅다웅했던 거 플러스 이상으로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팬분들도 즐거워하셨던 게 단순히 게임 내용만 보면은 재미없죠. 게임 내용만 보면은 뭐 이런 거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예. 뭐 선배들이 좀 봐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채팅창에도 그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예. 예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력 차이도 분명했고 예 그래서 그런 성장하는 스토리텔링이 더 팬분들한테는 즐거움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광운대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광운대 참가가 또 그런 변수를 창출했고 이번 대회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것 같습니다. 4학년 졸업하는 선수들이 그래도 마지막 그 득점은 이제 광운대를 졸업하면서 떠나면서 그렇죠. 두고두고 회자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반면에 네. 대명은 굉장히 찝찝해했다는 거. 아, 마지막- 이창민 선수의 셧아웃이 마지막 이렇게 시즌 마지막 경기를 너무 찝찝하게 마쳤다는 거. 네. 예. 그렇게 깔끔한 또 마무리를 하지 못했죠. 네,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 대회 뒷이야기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더스포츠가 진행했던 이벤트 관련 안내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박김찬 PD와 함께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회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좀 나눠보고 여러분께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박김찬 PD님이 이번 대회 유일하게 사실 기대했던 흥행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안양알라의 송영철, 하이원의 박민규 선수가 이 대립구도를 이어가면서 세 번째 파이트를 할 것이냐. 내지는 뭐 서로 간의 기량 자랑, 예, 네. 그런 것들. 뭔가 뭐 화려한 셀레브레이션이라든지, 그렇죠. 골 넣고 네. 셀레브레이션 한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 뭔가 서로가 서로를 분명히 의식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좀 흥행 카드가 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 막판까지, 그러니까 좀 맞붙었던 같은 시프트를 소화했던 타이밍은 많았는데 예. 경기 내용 흐름상 뭔가 이렇게 불꽃이 튈 만한 그 건덕지가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날 하이원 선수들이 너무나 얌전하게 게임을 했어요. 네, 뭔가 이전처럼 뭔가 더 체킹을 하드하게 간다거나, 예, 몸싸움을 또 심하게 비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고 너무 착하게, 예, 그냥 형님들 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한번 불꽃을 튀어줬던 게 박민규 선수였고요. 경기 종료 한 15초 정도 남긴 시점이었는데요. 네, 박민규 선수와 이제 한라 유범석 선수가 붙었어요. 처음에 체킹은 강영재 선수 쪽으로 들어갔던 그렇죠. 걸로 봤는데 예,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투닥투닥하면서 예, 5번, 6번, 92번 다 엉키면서 강윤석, 강영재 선수까지 이제 네. 엉켰죠. 해서 3대1 구도가 나왔죠. 네, 예, 그런 성용철 선수 없었어요. 거기. 그러니까요. 네. 시프트 소화하고 체인지 되는 상황이었어요. 박민규는 계속 뛰고 있었고. 이런 그림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뭐 5번, 17번 아니면 6번, 17번 이렇게 가던가. 예. 꽝 하더니만 3명이 다 엉겨붙어서 네. 그냥 겹치고 박민규 있어서. 대 유범석도 괜찮았을 것 같고. 네. 네. 그게 좀 처음 시작대로. 아쉬웠었죠. 네. 단순하게 뭐 싸움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의 그런 아이스하키만의 격한 그런 장면들이, 예, 이번 대회 특히나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었고요. 예. 예. 그나마 그런 다양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박민규의 역할은 그래도 기대할 만했다. 예, 약간 의식하는 게 보였거든요. 시프트 소화할 때 막판에 시기 계속 쳐다보면서 내가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선수들에게 자주 나오는 그런 거죠. 예, 본인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주인공이 가질 법한 부담감.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예, 많이 의식을 했을 거고 본인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박민규가 뭐 이런 성격이다 내지는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서 욕을 먹을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본인의 스타일인 거고, 예, 그런 거니까요. 뭐 언제나 하키를 좀, 예, 공주님들처럼 이쁘게 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런 다양한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했던 송영철, 박민규 선수 간의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그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회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고 뭐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다만 저는 좀 그냥 이 3대1 구도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그렇죠. 그 그냥 1대1로 두지. 영상에도 나왔지만 김동환 선수 네. 은퇴 이제 하고 그 라커룸에서 이제 선수들하고 인사할 때 한마디 할 때 박민규 선수하고 그 얘기를 했죠. 다구리에 장사 없다. 잘했다. 네가 이겼어. 네. 뭐 이런 격려를 해주던 김동환 다구리엔 장사 코치의 없다라는 모습을 봤어요. 명언을 남기면서 네. 네, 계속 또 다음 시즌에도 박민규 선수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파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플레이들을 보고 싶고요. 네. 예, 뭐 박민규 선수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특히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어린 선수들이 좀 격하게 들어오면은 그 형님 선수들이, 예, 버릇 고치겠다고 막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 예. 하키 경기 선수 대 선수로 가는 게 아니라 선후배 관계로 가는 거 정말 꼴보기 싫거든요. 예, 그런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좀 체킹 심하게 들어왔다고 얘네 뭐 잘 모르고 이렇게 막 들어오네 하면서 스틱 던지고 게임 안 해버리는,
플레이 중에 음. 그런 꼴불견들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팬분들도 다 보이거든요. 네. 예, 느끼는 거고 똑같은 선수인데 예, 뭐 대학교 선수든 뭐 어린 선수든 루키 선수든 댐비면은 똑같이 예, 그 다음 플레이에서 또 보여주면 되죠. 체킹하면서. 근데 똑같은 선수 대 선수로서 네, 근데 이제 막 좀 반응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물론 이제 후배 선수들도 어느 정도 매너를 지켜야죠. 막 안에서 욕하고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예, 매너와 서로 간의 존중이 있는 가운데에 바디 체킹, 매너와 서로의 존중이 있는 가운데에 파이트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네. 그런 예, 훈훈한 장면들, 예, 오고 가는 주먹 속에 꼽히는 우정 이런 것들 보고 싶고요. 이 표현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비단 박민기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좀 더 그런 말 그대로 더티 플레이 그런 거를 지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를 발표한 선수들이 있어요. 하이원 네. 플레인 코치 김동환 플레인 코치가 선수로서의 은퇴식을 이제 안양한라와 하이원 경기 후에 가졌습니다. 네. 1984년 2월 14일생이니까 얼마 전에 만 37살이 됐네요. 그럼 올 시즌의 국내 최고령 선수였고, 그렇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이력 소개해드리면 중동고 고려대 졸업하고 강원랜드 현재 하이원에서 2006-2007 시즌에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었고요. 아시아리그 15시즌 중에 11시즌을 하이원에서 몸담았었습니다. 뭐 안양알라에서도 잠깐 한 시즌 있었고 일본 도크 프리블레이에서 두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 또 한 시즌 보냈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이제 하이원의 플레인 코치로 4년 만에 팀에 복귀했던 김동환 선수였는데, 뭐 대명 킬러 웨일즈 시절부터 좀 크고 작은 부상들이 계속 있었고, 뭐 인터뷰 보니까 무릎이 좀 많이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리그 통산 14시즌 450경기 36골 166도움 202포인트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귀화 선수 제외하면 국내 수비수 최초로 200포인트를 2019-2020 시즌에 대명 킬러웨일즈 시절에 달성을 했고요. 이 450경기 출장은 현재 아시아리그 국내 선수 최다 출장 기록입니다. 네, 깰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조민호 선수밖에 없는데, 조민호 선수가 393경기군요. 네, 나머지 2위 김윤환, 4위 성동환 선수 은퇴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50경기, 60경기 차이면은 2시즌은 소화해야 되니까 네. 조민호 선수가 깼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뭐 국가대표로도 오랜 시간 활동을 했었던 김동환 선수, 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를 정말 대표하는 수비수. 그렇습니다. 네, 뭐 레전드라고 기억될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가 이제 진짜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네. 이미 대회 전부터 하이원 프런트에서 또 준비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저한테도 뭐 은퇴식 포함해서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시기도 했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참 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었고. 야, 그래도 이런 선수의 은퇴 장면을 온더스포츠가 영상으로 담았어요. 다른 예. 데서는 안 담는데.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행이긴 저희를 이용해 다행인데. 주셔서 너무 예. 감사했고요. 예. 두고두고 남을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태식도 참 이쁘게 제가 이렇게 반원으로 서주세요 이렇게 미리 부탁을 이 그림 잘 나오겠죠. 예. 드렸거든요. 예, 이쁘게 잘 서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날 뭐 김범진 선수가 대명 킬러웨이즈 대표로 해서 꽃다발 전달도 했었고, 또 경복고 감독이죠, 송도환 감독도 와서 자신의 후배의 은퇴를 또 박수를 쳐주는 장면도 연출이 됐었고요. 예. 같이 했던 안양알라는 왜 그런 게 없었나 싶기도 한데, 그런 거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안양알라 선수들 몇몇 선수들 나와서 포옹하고 악수하는 그림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그 경기 끝난 다음에 한라는 우승을 했고, 네. 그 우승 기념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은퇴식은 좀 지연되고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그 그쵸. 어수선한 분위기. 이거 뭔가 좀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것 같은. 그렇죠. 이 말인즉슨 서로 얘기가 안 됐다라는 순서를 좀 네. 안 정한 것 같은. 네. 예.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아쉬웠어요. 그런 거는 좀 오게 튀죠. 네. 예. 세 팀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얘기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유 뭐 좀 되고 하면 좋은데 사진 촬영 먼저 하고 은퇴식 한다라는 뭔가 약속이 너무 안 한 게 티가 나니까 아니 뭐 은퇴식 하고 사진 촬영 나중에 하자라든지 뭐 같이 하든가. 경기장도 넓은데. 예. 아무튼 뭔가 좀 정리가 그런 안 좀 됐던. 아쉬운 장면들은 있었다는 거. 예. 네.
하지만 그런 성스러운 은퇴식에서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동완 선수 이렇게 또 떠나 보내게 되는데 지도자로서 또 본격적으로 네.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후배 양성에 힘써주시길 아 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 주장 김우영 선수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SNS를 통해서 네. 발표를 했고요. 그 전날 어제 경기에서 광운대전이 은퇴 경기였네요. 네. 4라인 센터. 본인 은퇴 네. 경기인 거 다 티내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라인 센터. 네. 그 뭔가 좀 마지막 은퇴 마지막- 경기 이벤트성 약간 이런 마지막에 그렇게 골을 넣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때리더라고요. 1학년 배우성 데뷔전이지 네. 않습니까? 예. 1학년 배우성 골리가 정말 열심히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마지막 경기였고 누군가는 생애 첫 데뷔전이었고 네. 그런 장면도 좀 인상 깊었고요. 김우영 선수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리면 1988년 6월 17일생 만 32살. 김동완 선수랑 똑같네요. 중동고 고려대 졸업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1-12 시즌에 안양알라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고요. 대명 상무, 또 대명 킬러 웨일즈까지 최근에 또 3년 동안 대명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안양알라, 상무, 대명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팀에선 다 주장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독특한 이력을 남기고 선수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참 재밌는 선수로 저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네, 골 셀레브레이션이 굉장히 인상 깊은 네. 선수이기도 하고, 비교적 좀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네요. 네, 32살이면은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경기인데 김동완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은퇴식을 준비하는 게 어려웠을까? 아무리 팀 상황이 어려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김동완한테 줄 꽃다발 살 건이 있었어도 이날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기 팀 주장이 은퇴하는데 네.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거였고요. 저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인터뷰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나? 그런 거? 설마요. 그렇게 그날 다 티내고 다녔는데. 나 은퇴식 안 해. 김혁 선수 밖에서 기다리면서 저거 대관 하나 따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누가 은퇴식 준비해야겠다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방송 한 번 더 출연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은퇴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김동완, 김우영 선수 같이 한번 그쵸. 섭외하는 것도 괜찮을 것 중동고 같네요. 고려대 선후배 관계로서 네.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들으시면 한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김우영 선수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네. 응원하겠고요. 또 다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실업팀들 2020-2021 시즌은 이대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개월 동안 팀당 15경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데요. 어려운 여건이었고 다음 시즌이 또 불투명한 거는 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한 시즌 선수단 각 팀들 수고하셨고 네. 빨리 좀 정리를 해서 뭔가 좀 설계된 새로운 계획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회도 고생을 많이 했고 네. 협회가 저희를 섭외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말씀 네. 대한 아이스하키협회 전달을 하면서 이번 대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했던 온도스포츠 중계 시청 그리고 직관 인증 이벤트 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상품만 드리면 돼요. 대회를 진행하면서 후원 상품이 그 더치커피 이후로 막 들어와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여자도 막 늘어나셨고, 네. 그래서 이거 하루 만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는 내일 하겠습니다. 온도스포츠의 SNS로 SNS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상품 받으실 분들 공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스포츠 마스크, 신통치킨, 주노스터치, 니니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제 후원사가 니니안, 요가 매트죠. 요가 매트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명킬로에서 번고르 인형 박스 그리고 뜯어서 10개 주셨고요. 네. 안양알라에서 이루다 호텔 숙박권과 마이셰프 3만 원권 예. 그렇게 나눔해 주셨습니다. 하이오는 없네요. 하이원은 다음 시즌에 제가 좀 더 어필을 해가지고 뜯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상품 받으실 팬 여러분께서도 좋은 추억으로 남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키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시청하시고 직관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관심으로 나타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261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2월 마지막 회차였고요. 이제 3월에 저희는 또 262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와 박김전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